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신세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국민의힘 대선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해당 의혹에 대해 취재한 석두성 기자와 관련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공수처가 이 고발사주 의혹 키맨이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승부수가 자충수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공수처가 취하는 액션이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다만 그 영장 심사가 기각이 됐다고 해서 무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가 지배적이라고 하셨고요. 자, 이번에 이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이자 공익제보자죠. 조성은 씨를 직접 만나보셨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 씨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조 씨는 이번 인터뷰에서 당시 그 정황과 더불어서 윤석열 대검에서 민간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폭로한다고 예고를 했었는데요. 직접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손준성 검사에게 지난 주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야당의 경선, 대선 개입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당은 저 하나 잡으면 집권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본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번 사건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다음 날 밤 법원은 손 검사에 대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공수처에 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대해 적극 입장을 내놓은 것도 윤 전 총장입니다. 윤 전 총장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두고 사법부가 공수처에 속보이는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해선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에게 상처를 입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치졸한 수작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부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 공수처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나섰고, 정치권 설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들이 과대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판결이 분명한 것은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법률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 응한 제보자 조성은 씨. 윤 전 총장의 항변에 황당한 듯 웃음을 보였습니다. 아니 추미애 사람이라면서요.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조 씨가 법률방송을 통해 직접 공개한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아, 네네네. 네, 그거를 어느 메일로 보내주실까요? 텔레그램 쓰세요. 텔레그램 쓰죠.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일단 드릴 테니까 네네네. 그거 하고 응. 고발장을 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그쵸. 남부지검. 거기 네. 내야죠. 네. 네. 남부지검에 넣어서 응. 남부 아니면 조금 그 위험하대요. 남의 페북 캡처하고 말이야. 이렇게 쓸데없는 자료를 보내고 말이지. 아이고 이렇게 허술하게 고발장 만들었다니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손준성 보냄으로 왔던 그 첫 번째 텔레그램 자료들이 다 단서더라고요. 지난해 21대 총선을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았던 시점, 김웅 의원은 그날 오후 조 씨와 두 번째 통화를 하면서 고발장을 서울 남부지검이 아닌 대검찰청에 제출하도록 주문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쐐기를 박습니다. 그렇죠.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차라리 그러니까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야죠. 뭐 고발장 요건 관련해 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돼요. 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문장 구성이 굉장히 특이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아마 자기들이 나눴던 대화 속에서 나올
했던 그 문장 그대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또 제가 하고요. 조 씨는 야권이 다시 부각하고 있는 자신과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공모 의혹에 대해선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게 뭐 한 1시간 됐을까요? 그 와중에 또 막 경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뭔 소리를 해요, 솔직히. 대표님이 진짜 정치 관여를 하려고 했었으면 차라리 뭐냐. 저보다 더 거창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조 씨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의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필 규정은 사이언스다.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였구나라는 걸 되게 요즘 느껴요. 왜 빨리 저 사람들 그거 하지 않아? 라는 그 정도의 조급함이 있었으면 제가 오히려 이렇게 여유롭게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 사건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단순히 아울러 소위 윤석열 대검의 민간인 사찰이란 새로운 증거를 내놓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국기문란은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검찰이 언론인들이나 일반 정치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지금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민간인 사찰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발견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공수처의 수사 행방이 기로에 선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사건이 태풍이 될지 미풍으로 그칠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면 위로 오르게 한 핵심 당사자죠. 공익제보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요즘 근황 어떠신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녹취록 공개, PD수첩을 통해서 공개된 전후로는 또다시 이제 사건을 말씀드릴 기회가 좀 있어서 여러 인터뷰 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련 자료들, 저한테 왔던 자료들을 추가로 검토할 것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바쁘실 것 같은데 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건 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 좀 폭로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님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쨌든 당사자 그리고 당무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폭로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속시원할 수 있겠지만 누가 폭로자랑 일을 하고 싶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손준성 검사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제 영장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정말 현직 대검 범정 과장으로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선거 기간이나 이 법정 선거 기간의 의미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알 대검 고위 간부가 전혀 스스럼 없이 그런 거를 기획을 하고 이제 전달이 됐고 했다는 사실은 사실 단순히 제 개인적 이익보다는 월등한 공익적인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밝혀져야 된다는 설득에 제가 거기에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적당한 수준에 드러나는 거 그리고 모두가 이제 확신에 차는 사건 전체가 드러나지 않는 수준의 단순히 저에게 전달만 됐습니다의 수준에서 공개가 되면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면으로 사건을 드러내고 이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국기문란 사건이다라는 내용들을 밝히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최근 이 고발사주 의혹 핵심 증거로 지금 지목이 됐던 김웅 국민회의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이 이제 복원이 됐잖아요. 근데 녹음을 들어보면은 이게 좀 적어도 이제 김 의원 측에서 이 고발장 전달을 위해서 약간 좀 치밀한 전략을 좀 짠 거 아니냐라는 좀 합리적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데 왜 이 고발장 전달자 조성은이 됐을까?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사실 제가 김웅 의원 그때 당시는 후보자였죠.
제가 이제 뭐 N번방 관련 TF를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제 김웅 검사는 굉장히 이제 뭐 선량하고 그 다음에 또 대중 친화적이고 또 여성 친화적이고 굉장히 젊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긍정적인 이미지의 율사 출신 후보자라고 생각해서 제가 굉장히 이제 함께 이제 뭐 TF 활동이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인들에게 저분과 함께 이제 그 뭐 TF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소개받던 자리에서 이제 굉장히 신뢰가 형성될 만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때 인사드렸던 조성은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제가 연락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 메시지로 아마 드렸을 거고 그 이후에는 이 녹음됐던 이 통화가 첫 번째로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왔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아직 대중들께 이제 어떤 이제 소개를 받았었는지는 뭐 말씀을 드리진 않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사의 범위 안에 있을 수 있어서 그렇지만 뭐 필요했던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통화 녹취록에도 살펴보듯이 텔레그램 쓰세요? 이러면서 제가 안 쓴다고 하니까 한 달 전 접속됐더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텔레그램 손준성 보냄을 포워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한 달 전 접속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지 재차 확인을 하고 보냈었기 때문에 내심의 영역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가장 적절한 전달자라고 생각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이 공수처가 이제 지금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한 후에 지금 좀 법원의 판단이 이제 내려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이 윤 전 총장 측, 뭐 윤석열 전 총장, 이제는 후보죠, 예비 후보죠. 그 토론회에서 막 관련해서 막 엄청 화를 내고 또 뭐 그 오늘 당일자 기준으로 막 국민의힘 뭐 법사위 의원들이 뭐 단체로 막 그 소통관에서 이제 기자회견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손준성 검사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뭐 범정 과장은 원래는 뭐 그 검찰총장의 눈과 귀인데 이 손준성 검사는 추미애 사단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랑 관련이 없다. 또 이제 뭐 이 공수처가 10월 4일부터 이제 출석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계속 이제 뭐 제가 전날 받기로는 연락도 잘 안 받고 계속 이제 회피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뭐 22일 날 이제 통보를 했는데 이 그 윤석열 총장과 상의를 한 것 같아요. 11월 4일까지 가겠다. 왜냐하면 11월 5일이 이제 경선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당시 이제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 검사님이나 수사관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수사하시는 다른 이 범죄자들이 저는 손준성 수준으로 입증을 안 해주시면 저는 무죄입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고위 검사라는 직책은 은폐를 잘 할 수 있는 직책도 아니고 훨씬 더 법을 엄정하게 지켜라 라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이제 법 미꾸라지 내지는 법 기술자처럼 보이는 행태는 굉장히 그 자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직은 이제 뭐 판단은 내려지진 않았지만 법원이 잘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령 이게 뭐 기각이 됐다고 면책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뭐 11월 5일 이후에 또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죠. 근데 그때의 위법성은 더더욱 짙어진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자기 무덤을 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제 뭐 인신 구속을 뭐 기쁘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렇지만 이 국기문란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당사자가 이제 김웅 의원이고 두 번째 당사자는 이제 손준성 검사입니다. 그 손준성 검사는 대중이 보는 앞에서 증거인멸을 했어요. 그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를 했거든요. 사실 전 국민이 그거를 봤죠. 민주당에서 여당이 민주당에서 체포 동의서 제출을 하면 언제든지 이제 통과를 시켜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사건이 훨씬 더 빠르게 수사가 진척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건 실체가 빨리 드러나고 누가 최종 지시자인지도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합니다. 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 윤석열 캠프 측에서 오늘 이제 또 반박 입장문을 좀 냈습니다. 뭐 정권 사수대로 전락했다라는 좀 이제 이런 비난 섞인 입장을 좀 내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근래 5년 동안 두 번의 국기문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탄핵 관련한 이제 국정 운영에 관한 국기문란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현직 검찰총장과 그 대검찰청 수뇌부가 연루된 이 검찰의 그 선거 개입, 총선 개입 사건인 거죠. 이 두 개의 사건에서 어떤 정당이 직접 연루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사실 제가 뭐 몸을 담기로 결정을 했던 곳이라서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두 번째 국기문란 사건에서 연루가 됐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국민 앞에 그 자체로 연루됐다는 자체로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 사실 뉘우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를 하겠다, 다시 권력을 한번 잡겠다라는 그 설득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은폐를 시도를 하고 또 뭐 공익 제보자, 공익 신고자인 저에 대한 이제 굉장히 위법한 뭐 부당한 뭐 공격이라든지 위해를 가하고 있었잖아요. 그 자체가 아직 처절한 반성은커녕 굉장히 권력을 다시 잡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다라는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좀 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좀 정치권에서 여야 공방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 여야가 내놓는 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일단 아까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입장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선출된 헌법 기반이 맞나? 과연 그런 집단들이 맞나? 그 원내대표부터 그런 수준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들인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든 뭐 기수나 이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이제 임명을 했던 어떤 그 당사자기도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여야가 바뀌었죠. 절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은 죽어도 안 된다는 것이 다 현재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었고요. 참 이 죄의 내용은 굉장히 객관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고발장을 만들어서 여당한테 전달을 해서 자기 이제 범야권의 인사를 그리고 예비 후보들을 고발 사주를 했다라고 하면 저분들은 청와대에서 100명이 다 누워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굉장히 다르고 이쯤 되면 그 민주당도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적절한 검찰총장 임명이 있었고 이 사람들의 부적절한 직의 수행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이 드러나는 국기문란에 대해서 어쨌든 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도 그 사과가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갑자기 뭐 자기들 임명했는 사람이 아니게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매듭을 풀려면 첫 번째 사과할 거 깨끗이 사과하고 그 다음에 죄를 밝혀라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고발 사주 의혹 그 정점에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좀 앞서 몇 번 언급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그렇게 주장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네, 제가 지금까지 이 사건을 공익신고를 하고 이제 정말 많은 에피소드를 만들면서 한 달 반, 거의 이제 2달에 가까운 시간을 흘러왔는데요. 제가 일단은 지금까지 약 2달 정도의 기간 중에서 주장만 하고 끝낸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그 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 근거들이 뭐 조작이나 뭐 이런 허위적인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씩 밝혀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 사건 안에서 특별히 윤석열 총장이 밉거나 그를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 2019년 말에는 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지만. 근데 첫 번째로 제가 공익신고를 할 때의 취지에 이미 다 진술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 고발장, 4월 3일자 고발장의 이익 당사자는 정확하게 피해자 윤석열, 피해자 김건희, 피해자 한동훈이었습니다. 근데 이 피해자의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그 고발장이 접수가 되면 피해자 조사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진술도 하게 되고 이게 과연 허위가 맞는지 또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과 김건희, 처인 김건희 이 두 사람이 피해자로 적시된 이 고발장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검찰에서 작성이 되면 여차하면 갑자기 총장이 조사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가 조사받을 수 있고 이게 허위인지 또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과연 그의 동의 없이 작성이 될 수 있는 문서인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애초부터 의문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징계 결정문을 본 것은 제가 음성 파일을 복원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 음성 녹취 안에 김웅과에 대하여서 단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채널A 사건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앞뒤, 그러니까 앞에는 진상 보고서, 뒤에는 이제 징계 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그 4월 3일과 4월 8일 사이의 기간 동안, 이 범죄 기간 동안 이 윤석열 총장이 했던 위협적인 행위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인식 내지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는 그런 위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가 됐고 또 이제 최근 행정법원 판결로도 그 징계가 적법했다 오히려 부족한 징계였다라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고발장의 내용만은 아니다. 왜? 그 컨텐츠,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미 김웅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로 그 앞단에 있는 이동재, 한동훈 사건을 얘기를 했고 또 고발장만 접수만 하면 알아서 수사를 해준다라고도 했고 그 뒤에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를 굉장히 위법하게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덩어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직접 당사자, 직접 지시자는 윤석열 검찰총장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확인이 되지 않을까 조만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이 이제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최근에 움직이는 모양새죠. 이제 이르면은 이제 이번 주 중에 김웅 의원에 대한 조사 방침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만약에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 공수처가 이 김 의원을 당장 조사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공수처 수사 상황 등 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제가 믿을 거는 수사기관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대검 검사 간부들이 이런 태도로 자기의 죄를 은폐시키고 굉장히 이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이 명예가 실추되고 하는 거는 회복될 수가 되게
없을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들을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그들은 퇴직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 집단 아닙니까? 그들은 그럼 앞으로 누가 대검 그 범정 과장도 그렇게 수사받던데 이렇게 하고 범죄자들을 어떤 명분으로 그들이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징벌을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검찰 스스로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 스스로 아주 냉혹하다고 할 수준의 수사를 하고 이제 처벌을 할 의지를 보여야 국민적 신뢰가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은 현직 검사 연루까지도 사실 밝히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것을 확인을 하고 공수처를 이첩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전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이제 수사기관으로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야 이제 그 언론에 비춰지는 사람 뭐 윤석열 맨날 돌아다니고 뭐 김웅도 뭐 돌아다니고 손준성 검사는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방송에서 언급하니까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지시 관계를 확인을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수사관들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수사를 해야만 이 죄의 명확한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굉장히 차분하게 차근차근 수사를 했다고는 믿어요. 믿고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수사의 타이밍상 늦출 수 없는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이렇게 피의자가 비어조접이면 일반적인 범죄자들은 벌써 구속되거나 집에서 아니면은 이제 그 출근하지 않고 구치소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결정을 한 것 같고 공수처는 요번이 첫 번째 국감이었거든요. 이 기관이 정말 그 반짝하고 사라질 기관이 될지 아니면 이 기관이 있어서 그래도 참 저런 범죄도 처벌이 되고 나라의 기강이 잡히는구나 라는 이거가 될지는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스스로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거는 사실 이 고발사주 의혹도 굉장히 큰 이슈긴 한데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도 지금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착착 진행이 되는데 왜 이 고발사주는 좀 느리냐 이런 좀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그 경선 과정도 있었을 거고요. 이제 뭐 이 경선 후보의 비리이기 때문에 이제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이제 뭐 적극적으로 또 이제 뭐 올인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그걸 하기 어려웠던 시기인 것도 사실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 이 하나는 권력 비리 사건이고요. 하나는 돈 비리 사건입니다. 이 돈은 잘 보이고 자극적이고 굉장히 이제 이익도 많은 사람들이 나눠가지고 뭐 이 대중들이 쉽게 분노할 수 있는 지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자금 추적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뭐 쉽지 않겠지만 이 수사의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뇌물이든 아니면 이런 배임이든 횡령이든. 그렇지만 이 권력 비리, 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거든요. 이 검찰이 대검찰청의 수뇌부가 선거 개입을 한다는 사건이 잘 있지 않았잖아요. 역사에 굉장히 손꼽히는 사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들은 굉장히 내밀한 지시, 그리고 굉장히 폐쇄된 집단에서 그리고 그 검찰청 중에서도 일반 뭐 평검사나 이 지방의 어떤 검찰청의 검사가 연루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이제 정점에 있는 대검찰청 총장과 그에 관련한 가장 측근인 검사들, 대검 수뇌부가 이 지시 관계, 권력 관계, 그리고 어떤 자신의 수사를 굉장히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악용한 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다시는 없어야 되는 죄이긴 하지만 이 대중들도 저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이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언론도 취재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저런 것들 제가 이해심이 많아서 다 이해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거를 제가 자제를 했던 거는 제가 아무래도 이 공익 신고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게 희석이 될까 봐 제가 자제를 했었는데 대장동 사건은 있어서 안 됐지만 있을 수 있었고 이제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는 범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뭐 돈의 유혹을 굉장히 벗어나기가 힘들겠죠. 대신에 이런 것들은 이 고발 사주, 이게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대검찰청, 이 수사기관의 한 축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취재를 했던 기자들, 언론인들을 자신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차도살인, 이제 다른 사람 손에 접수만 해. 우리가 다 알아서 수사할 거야. 그리고 빨리 입 다물게 수사를 개시를 해야 돼 라고 고발장에 적혀 있었고요. 또 야당 그 자신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을 굉장히 특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자들에게 자신들의 위법한 수사를 완곡하게 그다음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동재 씨나 등등에게 이제 취재 사주 이런 부당한 뭐 가혹한 수사를 할 거다라는 이제 협박을 하게끔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그동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뇌부들이 이 수사 대상들 내지는 일반 국민들 또는 언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이 대선에 나오고 이 사람이 대선에 올라가면 자신들은 수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그 모습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의 권력을 쟁취를 할 수 없고 이게 권력을 쟁취하는 방법으로도 쓸 수 없다라는 것들은 이제 법원뿐만 아니라 제가 대중하게 공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던 것도 국민들이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면으로 밝히고 있고 또 법원도 최종적인 그런 판단들을 아주 엄중하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검찰 수뇌부의 권력 비리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엄정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그렇죠.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고발사주 의혹을 좀 세상에 알리게 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이번 의혹을 접했던 이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뭐 젊은 이상한 여성이 이상한 괴문서를 들고 이제 뭐 이런 국민들을 이제 현혹시키려고 했다라는 그런 오명을 받고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이제 뭐 1월 이제 탄핵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당 지도부, 국민의당,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당 지도부를 하면서 이 국기문란 사건을 이제 탄핵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국정조사 준비위원들 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제가 느꼈던, 특히나 지금보다 더 어렸을 거 아닙니까? 그때 굉장히 이제 피부로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권력이 어떤 건지, 그리고 통치가 어때야 되는지, 헌법이 뭔지, 저도 이제 뭐 법을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서요. 근데 그 공적인 부분에서 그런 제가 귀한 경험을 얻었던 기회가 있었다면 제가 최소한의 소명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목격자 정도였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았을 텐데 저가 아니면 사실 이거를 전면에 드러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제가 막 어떤 분들은 뭐 관종이다 아니면 뭐 이제 막 언론 플레이 한다, 뭐 공익신고자가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도 단순한 비위 사건이었으면 제가 저도 제 생활 있고 제 이제 뭐 일반 사적인 생활, 개인적인 생활이 다 망가지는 것을 감내하면서 이걸 하기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압도적인 공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가장 위태로워지는 것이 국민들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모두 이겨내고 지금까지 역사를 만들어 왔던 대한민국 헌법 안의 국민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될 국기문란 사건이다라는 것들을 정면으로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수사를 또 지켜보자. 그리고 이 법기관들도 굉장히 무겁게 느낄 겁니다. 제가 뭐 조용하게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 조용하게 수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제가 계속 대중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교감하면서 이 사건이 심각성을 알릴까도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적절한 방법이었기를 바라고, 또 이제 이번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국가기관에서 발생했다는 자체 심각성을 좀 더 인식을 하시고 이 사건이 뭐 쉽게 무마되지 않도록 굉장히 이제 뚫어져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녹취 파일이 복원이 되면서 이 고발사주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이한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공수처 수사 상황부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법조계 뉴스, 변호사와 세무사의 해묵은 갈등인 세무사법 개정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6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세무회계 실무연수 개강식을 개최했는데요. 겉만 보면 한 기관의 평범한 교육이나 연수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장한지 기자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넘어온 변호사 조세 기장 업무 대리 제한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경론 끝에 일단 보류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부터는 선배 변호사들이 자동으로 취득하던 세무사 자격을 후배들은 더 이상 자동 취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협은 세무회계 실무연수 개강식을 개최하는 등 변호사의 세무회계 역량을 높여 세무사 자격을 되찾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 겁니다. 현재 법조계는 변혁의 한가운데 있으며 변호사의 세무 업무 수행의 조건 및 범위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부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법사위에 넘어가서 세무회계 실무연수는 주 2회 총 81시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강의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지방세법, 재무제표 해석, 법인세법, 외부감사법 등 총 27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과목은 변호사와 조세 실무로 조세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백재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강사를 맡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세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관여하게 되는, 맡아서 진행하게 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무연수 실무계획은 총 27회에 걸쳐서 세개 문제까지 포괄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 변협의 이러한 연수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되기 전 변호사의 세무회계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변협은 세무회계 실무 전 영역을 망라한 상세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질 계획이어서 변호사들의 세무 전문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회계 지식과 아울러 법적 사고, 법 지식을 겸비한 법률 전문가로서 세무 업무 수행에 있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협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세무사 측은 실무 연수라는 단기간 교육으로 변호사가 세무 자격을 갖는 건 이른바 공짜 자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단시간 내에 이 회계학을 공부해서 모든 걸 알 수가 있다. 더군다나 업무를 할 수가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불성설입니다. 난 회계 이제 배웠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건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는 굉장히 오판적인 좀 월권적인 생각이 있지. 하지만 변호사들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당시 변호사는 세무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만큼 공짜 자격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자격을 유지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세무사법은 1961년 처음 제정된 이래로 약 60년 동안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유사 직역의 직역 침탈로 변호사를 세무 업무 중 기본이 되는 장부 작성과 성실 신고 확인 업무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개강식은 변협 제1교육이사인 김민규 변호사가 사회를, 제2교육이사인 최병석 변호사가 강의 수강 시연을 각각 맡았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의 직역 갈등이 세무사법 1차 개정 이후 무려 18년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가 이 해묵은 논쟁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아찌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법제처입니다. 법제처는 올해 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을 만들고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법령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 등을 하며 국민을 포용하는 소위 K법제를 만들기 위해 이런저런 사업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제 시스템을 아시아 전역에 전파하고 있다는데 석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많은 국가로부터 노하우 공유와 또 협력을 요청받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 지역의 법제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제처는 각 부처가 제도 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안건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제도 마련에 앞서 초석을 잡아주는 겁니다. 나아가 법령 해석과 국가 간 법제 교류 등을 주도하며 법치주의 국가의 핵심이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진국으로 지위가 격상된 우리나라의 법제 행정 시스템은 아시아에선 선도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바라보는 아시아 국가들은 법제처로부터 대한민국의 법제 정보 시스템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어합니다. 특히 신남방 핵심 교류국으로 떠오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은 법제처와의 업무 협약까지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법제 업무 요령을 배우고 있습니다. To become somewhat of burden for the government and people, to become more and more hindrance for ease of doing business and attracting investment. President Joko Widodo repeatedly gave strong statements such as reforming regulatory aspects and procedural should become priority. 법제처가 체결한 MOU는 약 16개국 30여 건에 이르는데 대부분은 한국 법제처를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교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법제 행정 모범국답게 지난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 법제처 주도로 해마다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립니다. 의제 역시 시기적 상황과 추세에 맞게 선정하고 있어 외국 법제 전문가들의 관심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Hôm nay tôi rất hân hạnh được tham dự và phát biểu tại Hội nghị chuyên gia lập pháp châu Á lần thứ 9, ALES 9, do Bộ Lập pháp Chính phủ Hàn Quốc và Viện Nghiên cứu Lập pháp Hàn Quốc đồng tổ chức.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회의가 진행됐는데
오히려 장소의 제약을 극복하며 국내외 1,3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좋은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이롭게 하려는 의지와 노력에는 국경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 교류를 확대해서 다양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고통을 나누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적인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시아 각국의 법제 행정 현황과 교류 협력 방안을 주제로 9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난잡해진 체제를 재정비한다는 취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잘 구현되게 된 이유는 일단 저희가 IT 강국이기도 하고요. 그 법령정보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따로 드릴 말씀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쓰고 있지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법령정보 이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각국이 당면한 행정,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알려주는 지침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내년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K-법제 시스템을 범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중심에 법제처가 서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에선 최근 전국을 들썩이게 한 고발사주 의혹의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 단독 인터뷰와 함께 관련 내용을 심층 보도해드렸습니다. 해당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제 기각되면서 앞으로의 공수처 수사 향방이 중대기로에 놓이게 됐는데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남용, 기본권 경시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절차에 입각해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현직 검찰 출신들 역시 수사에 협조해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때이지 않나도 생각됩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